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일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은 이번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한국의 메시지, 수위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 정세가 복잡하게 맞물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압박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과연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와 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이 명시된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북한은 다탄 두 방식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공병대 중심의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한데요. 때문에 한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3년 연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협력 강화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 외에도 핵안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죠.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화한 제도적 확장 억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국의 핵안보 논의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푸틴은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협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게 핵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아무리 한반도 유사시 미국 영토에서 핵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핵이 없는 이상 신속한 공동작전이 가능하느냐에 의문이 남는 것이죠. 한편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바이든 재선 이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겠지만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향후 안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동맹을 자산이라기보단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과거처럼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당장 독자적 핵무장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 재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실무자 중 하나인 앨리슨 후커 선임 보좌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또 다른 트럼프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역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준 반면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재임 시절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긍정적으로 비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바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데요. 미국 조야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비확산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핵무장, 용인 언급은 선거 기간에 국한된 발언이라는 얘기이죠.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의 대안으로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 있고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은 모두 원천 금지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갖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 모두 미조야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일본, EU 등은 온갖 법적 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보 상황이 시급해진 만큼 일본 측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한 외교 갈등을 피하며 핵 공유 협정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한국과 일본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한국과 당장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 핵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이 또 다른 대안으로는 나토식 핵 공유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괌 등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고 이를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핵 공유에도 중국은 크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들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배타적 소그룹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획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지난해 일본의 NCG 참여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도 일본이 한국과 핵 전략 기획을 공동으로 하는데 대한 중국의 우려와 반감이 매우 컸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핵 공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한국 안팎에서는 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공유가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주변국들의 반응도 급반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한국을 향해 여러 차례 적의를 드러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무력 수단을 고도화한 지금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선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결단을 내린다면 수년 뒤 한국은 손에 핵무기를 쥐고 여전히 번영을 구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처럼 피하 식별도 못한 채 우왕좌왕한다면 동맹으로부터 버림받고 적성국들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주로 트럼프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미 간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의제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핵이 없다고 철저히 무시받아왔지만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과 함께 자체 핵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모든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슬로바키아가 전차 104대 구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로템의 K2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A7, 미국 에밀 A2 에이브람스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으며 가장 잘 팔리는 전차인데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K2전차를 눈여겨보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K2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람스가 시험평가를 받는다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악 지형으로 유명하며 카르파티 아산맥이 국가 북부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지가 70%인데 슬로바키아의 산지는 이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산맥 중에는 파트라, 타트라 지역 타트리 산맥, 데파트라 산맥, 소파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광석 산맥, 슬로바키아 중앙 산맥 또는 베스키디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영토가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 산악지형에서 기동하는데 탁월하다는 K 전차가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가 한국과 4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 등의 무기들은 빨리 도입해 배치할 수 없기에 폴란드가 찾은 해답을 주시했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K 전차와 FA-50 전투기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독일에서 중고 레오파드 EA4 15대를 받기로 하고 일부 받았으나 슬로바키아는 이를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된다면서 K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계약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해 실전 배치한 K 전차에 놀라고 있는데 폴란드는 K 전차를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에서 K 전차의 강력한 위력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500개에 달하는 서방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전차도 K 전차를 비롯해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 등 서방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K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 이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K 전차는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졌는데 이상하게도 K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시간 후 K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는데 산악지형의 숲속에서 기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전차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격 훈련을 함께하고 경사로를 향해 올라가는 훈련에서 K 전차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는 서방의 전차보다 가벼운 55톤에 불과한데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험지 코스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르클레르, 챌린저, 레오파드 2 전차가 모두 올라오지 못했는데 K 전차만 이 코스를 올라오면서 통과했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훈련에 참가한 32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24에서 폴란드 20기계 화여단 소속의 K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움직이지 않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전차들이 평지나 기존 도로로 움직일 때 K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작전을 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 전차를 계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받는 것에도 놀랐지만 험악한 지형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더욱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슬로바키아에서 K 전차가 아니면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국경 지역 중에 험한 산지에 K 전차를 배치해 놓은 폴란드를 우쭐하게 하고 있는데 산지가 80%가 넘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옆나라 체코 또한 K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산지가 70%나 되어 K 전차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수천 개의 다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60톤 이상의 전차가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60톤이 넘는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가 적합하지 않고 55톤밖에 되지 않는 K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의 군사 사이트에서는 K 전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즈비너 노보트니는 폴란드형 K 전차는 T-72와 구형 레오파드 1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며 한국의 K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K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서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 레오파드, 이 에브럼스 M1, 챌린저, 이 메르카바 등들을 속속들이 연구했으며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T-80U 전차의 장점들 또한 녹여넣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이미 이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K1 전차 사업을 통해 에브럼스 전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차 개발의 경험을 획득했고 여기에 서방 전차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오며 경량화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서방 전차들에 비해 55톤으로 가볍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군이 그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독일 전차를 도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군사 잡지 아미웹은 지난해 12월 K 전차대 레오파드, 독일 레오파드가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K 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영하의 온도와 산악 환경에서 전투 능력이 K 전차가 레오파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는 남북 접경 지역 산악 지형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K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적 수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탱크가 웅크리고 장애물 뒤에 숨을 수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어 다른 탱크보다 더 높은 엄폐물에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측면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차는 앞으로 기울어져 주포 내림각이 최대 16도까지 증가하여 훨씬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언덕 너머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까지 들었는데 K 전차는 뒤로 몸을 기울여 총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탱크가 공격하지 않는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 전차는 평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확성으로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는 K 전차를 따라올 전차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K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비교되며 서로 최고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차인데 3년 전 두 전차를 비교한 영상에 이러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는 노르웨이군의 평가에서 레오파드를 압도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은 K 탱크를 향해 바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KAI의 폴란드 무기 수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부터 납품 예정인 경공격기 FA-50을 불신하는 현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 12대를 도입했으며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논란으로 인해 추가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 현지에서 왜 갑자기 FA-50 배제 움직임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29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 디펜스24에 따르면 이 매체는 KAI의 FA-50이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FA-52이 경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폴란드가 FA-50의 잔여 계약 물량 36대를 수입하는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 F-35와 같은 타격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디펜스24는 KAI의 FA-52 폴란드 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인도받은 FA-50GF 12대를 제외한 나머지 36대를 구매할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맥락과 180도 다른 이 상황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첨단 전투기 160대를 확보해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AI의 FA-50와 같은 비적합 전투기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기준 오는 2030년 이후에도 군 당국에 가용 가능한 전투기는 8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디펜스24의 의견입니다. 매체는 FA-50은 순찰 임무에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부 최종 버전에서도 결코 순수 전투용 기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FA-50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폴란드의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폴란드 내부에서도 한국 방산을 거부하는 반대파가 있었기도 했고, 최근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심지어 한국 방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반대 여론들을 반박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 반대 세력들의 입김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격하게 동조하고 나서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 내 방산 조달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폴란드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KAI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히 FA-50을 원했기에 이미 작년에 12대의 FA-50GF를 납품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의 훈련 등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을 공급키로 했는데요. FA-50PL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 인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의 성능을 개선한 개량형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량형 FA-50은 더욱 정밀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슈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GBU 12 등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FA-50의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지원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MiG-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 전술, 전무 임무 등을 위한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FA-50가 폴란드 공군의 주력 무기로 군 현대화에 일조하고 전력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이 FA-50을 제공하기 위해 공장까지 마련해주는 등 FA-50 수출을 환영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도 FA-50의 성능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은 폴란드의 군수물자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군사계약이었기에 양측 모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여론은 FA-50 물량을 줄이자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표 군사 매체에서 FA-50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현지에서 FA-50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KAI의 수주 잭팟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무기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커지면 여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 내부에서는 FA-50 대신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며 실제로 FA-50 도입을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방산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현지 생산을 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자국 무기를 한국에 수입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는 자국 내 방산 제품 생산과 구매를 주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8년간 한국의 K고를 검토하다가 독일 자주포를 선택한 사례와 노르웨이가 K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유럽 중심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의 FA-50 도입 재고 움직임은 유럽 내 방산 조달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KAI는 3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출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 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기 사업인 만큼 폴란드 정부도 충분히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폴란드 정권이 이전 정권의 모든 무기 계약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계약을 재고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지원 등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는 쉽게 한국 방산업계와 손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의 KAI와 활발한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굵직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된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납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 자원, 특히 전투기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 FA-50까지 1년 내 납기를 완료하는 미친 배송 서비스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과 민관군 원팀 전략 덕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방산 제품은 빠르고 정확하게 납품되며 현지 생산과 사후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매우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상황에 최근 유럽 내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방산 조달을 역내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고등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스페인도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한국의 FA-50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방산 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스페인도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결국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어봤자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한국의 FA-52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판단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페인 공군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페인 공군은 F-5M을 고등훈련기로 운용했는데 기체 수명이 다해 2030년까지 전량 퇴역시키고 신규 고등훈련기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잉의 T-7 레오나르도의 M346, 티르키예의 휴르젯, KAI의 T-50을 후보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암묵적으로 이 사업에는 M346이 내정되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방산 대국들의 연합 프로젝트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업이 전투 공백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퇴역하는 F5의 속도는 마하 1.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다른 후보 기종과는 달리 한국의 T-50 훈련기만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스페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투기는 한국의 T-50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T-50을 비롯해 FA-50이 여러 가지 개량들을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이 T-50부터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도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FA-50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앞서서 가져갈 나라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도입을 제고하는 것은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발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알 수 없으나 한국도 폴란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폴란드 이외의 새로운 국가와의 방산 수출 진행도 넓혀가며 다방면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U 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이 1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영지로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 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